자, 윤상철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클립에서는 우리가 요 시트를 가지고 한번 그 어제 기준으로 급등주를 한번 찾아보고 그 급등주가 왜 올랐는지, 그리고 그 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긴 좀 어려운 이제 그 미국 상장 주식 중에 좀 변두리일 수 있지만 걔네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투자 목적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주식 종목에 10K 보고서를 읽어보고 얘네가 장기적으로 어떤 그 장점을 투자 목적으로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그 클립에서 여기 이제 그 어제 기준으로 급등주, 이제 오늘이 14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 어제 기준으로 그 토요일 새벽까지 보았을 때 급등주 중에 DAR이라고 하는 주식이 있었어요. 여기 이거죠. 그래서 요 주식의 이 종목에 대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그 뭐죠? 이런 식으로 그 DAR을 넣고 이걸 트리거를 발동시키면 요 회사의 그 10K 보고서, 이제 뭐 잠깐 링크는 열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 GPT로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눌렀을 때 이 사업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그 투자 목적의 특징 을 되게 자세히, 이건 사실 10K 보고서 아니면 되게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빠르게 한번 GPT가 준 걸 살펴보고 이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보고 위에 사업 보고서 내용과 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서 이제 그거에 따른 GPT의 코멘트를 한번 읽어볼 거고요. 가격 기준에, 가치 기준에 이제 커멘트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과거 한 올해 1월 1일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서 어떤 흐름을 보였고 그 기술적 지표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언제 어느 기준선에서 투자를 하면 좋고 엑시트를 하면 좋은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투자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GPT로 빠르게 살펴볼 수 있다의 취지로, 자 이제 본격으로 들어가자면 일단 이 DAR이라고 하는 티커가 여기 보시면 달링 인그레디언츠예요. 이제 달링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 인그레디언츠, 뭔가 식재료에도 인그레디언츠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뭐 하는 회사인지 보니까 동식물성 부산물,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그 보통 이제 도축장에서 이제 도축을 하고 나오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산물을 수거 가공해서 사료로 팔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특정 요소의 식품으로 팔고 바이오 연료로 팔 수 있는 그런 그 가공회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뭐 되게 좋은 사업 모델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폐기물에서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부산물들을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그 피드, 그러니까 그 동물용 그 사료,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푸드 인그레디언트랑 마지막으로 퓨얼 인그레디언트. 되게 좀 신기하죠. 바이오 연료인데 여러분들 그 신재생 에너지 쪽 그 혹시 뭐 보신 적이 있다면 보통 이제 화석 연료가 아닌 다른 그 폐기물 등에서 얻을 수 있는, 혹은 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연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좀 특이하게 동식물의 그 부산물을 가지고 그 바이오fuel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료랑 식품까지는 이제 식재료인가 싶다가도 이제 바이오 연료까지 만드는 이 재료를 가공하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 매출이 좀 특이해요. 여기 보시면 전체 매출이 약 6,419, 100만 달러니까 약 한, 이거 그냥 1,000원 환율 쉽게 그냥 1,000원 때리면 한 6조 원 정도 되는 거죠. 6.5조. 이제 뭐 실제 환율을 한 1,300원 정도로 하자면 한 8조 가까이 가는 회사입니다. 그때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이 피드, 사료가 거의 한 절반에 가까워요. 48%. 푸드가 30%에 가깝고 이제 퓨얼이 23%.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그 매출 구성을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회사 전체 매출에 그 사료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 중에 이제 좀 더 많이는 푸드 인그레디언트, 나머지는 퓨얼이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업 모델이 그 일으키는 매출 자체가 작은 수준이 아니다. 다 이제 고루 어느 정도는 배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밑에서는 이 각각의 사업 부문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각각의 이제 성장성이 사업 부문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좀 담아보면 되겠죠. 자, 투자 관점 포인트 요약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그린 디젤 지분법, 자회사 중에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분이 50%래요. 그래서 이게 재생디젤 합작이라고 보니까 우리 요 세 가지의 사업 부문 중에 요 퓨얼 쪽 있죠? 그 바이오 연료 쪽의 사업 부문에 자회사가 하나 있고 그 자회사에서 지분율 50%로 인해서 지분법 이익이 나요. 근데 지분법 이익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연결 회계라고 해서 연결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그 어떤 회사가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져요. 이때 자회사의 지분율들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보통은 한 50% 플러스 한 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야 결국 모회사가 자회사의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최근에 회계에서는 야 그러면 그렇게 자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냥 하나의 회사처럼 만들어서 손익계산서를 계산해 만들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회사의 그런 그 뭐죠 매출이 모회사랑 합산되어서 표시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연결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 그린 디젤의 자회사의 지분율이 50%인데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거든요. 이 지분법 이익이 뭐냐면 50%가 넘거나 혹은 50%가 안 되는 그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율이 못해서 한 20% 넘는 그런 중요한 그 뭐죠?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회사의 손익은 결국 너네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런데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그 회사의 매출을 합산하는 건 아니고 그 회사가 낸 이익에 너네 회사의 지분율만큼만 너 모 회사의 이익에 추가해라는 게 이제 지분법의 회계처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자면 지분법 이익을 인식했다라는 건 우리 회사의 손익에 그 매출액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익에는 영향이 있는 상태다.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네, 그 설비 확장을 했는데 그로부터 25년부터 처리량이 60%. 네, 여러분들 자 보세요. 퓨얼 쪽의 매출이 전체의 우리 매출의 23% 정도 되는데 그 매출 중에 일부일 수는 있으나 자회사 중에 하나가 처리량이 절반 그 뭐 전년 대비 65%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자회사에서의 이익이 이제 크게 증가될 걸 예상된다. 우리 회사는 그 중에 50%만큼 이익이 가산될 것이다. 되게 호재죠? 예, 이제 이 퓨얼 쪽에서의 호재고. 두 번째, 콜라겐 젤라틴 믹스 베이징 확대. 푸드 부문에서 이 푸드 부분 보니까 전체 매출의 한 29%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먹는 그냥 그 일반 1차 식품이라 이 아니라 보통 그 식품 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있죠. 이제 밑에는 이제 콜라겐이나 젤라틴 이런 특정한 요소들을 판매하는 사업 부문이에요. 근데 그 사업 부문의 에비타 마진, 여러분들 에비타가 뭘까요? 에비타?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 등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설비 투자가 많은 회사의 경우에 감가상각비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실제 현금 유출에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산한 상태. 그러니까 좀 더 현금 흐름에 가까운 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20%로 굉장히 높다. 사료 대비 우리 지금 매출의 절반인 사료 대비 2배 이상이다. 사료가 에비타 마진이 9%인데 푸드 부문은 고품질 고부가가치라서 마진이 20% 이익률이 20%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되게 요 부문이 성장성이 높으면 우리 회사의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겠네라는 생각 드시죠? 그리고 마지막 규제의 우호성. 재생연료 임무 그리고 신재생 지침으로 인해서 동물성 지방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이런 신재생 자원을 이용한 그 회사가 그 연료를 만든다면 그 연료를 이제 꼭 구매해야만 하는 법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재생연료 쪽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 재생연료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주는 뭐 크레딧 혹은 뭐 이런 의무가 정책적인 그 방향이 이 회사에 되게 우호적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바이오퓨얼을 많이 이용하면 그 이용하는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의무를 지운다는 얘기니까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쪽 부문의 매출이 증가될 개연이 높겠죠. 그런 정책적인 그 보조가 있을 것이다. 네, 되게 좋은 얘기하고 있죠. 1차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매출 구성부터 들어가면 먼저 제품 전체 49%였죠. 아니죠. 피드면은 사료니까 그죠. 49% 맞죠. 렌더링 단백질 및 동물성 지방 이런 피드를 만드는데 이게 아까 사료였잖아요. 사료. 이제 요 사료 만들 때 렌더링이라고 하면은 밑에 이제 주석이 있어요. 한번 잠깐 가시면 렌더링이 도축 부산물을 열처리 압착해서 단백질 지방을 분리해내는 과정. 즉 얘네가
아까 전에 도축은 부산물이나 아니면 폐식자재에서 이거를 고온 거로 압착을 하면서 거기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동물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리해낸다. 그걸 이제 사료로 가공할 수 있도록 판매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파는데 얘네 주요 제품인데 전체 제품의 절반 이상은 미국에 있는 고객사에 나가고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고 기타가 30%또 기타도 높죠. 주요 거래처는 카길, 카길을 여기서 보네요. 카길은 되게 유명한 글로벌 그 뭐죠 비상장, 농식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농업과 그 축산업 이쪽에 좀 강자죠. 축산업의 비중은 모르겠지만, 되게 카길은 그 이쪽 보고서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주요 매출처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회사가 우리 회사의 고객사인 거예요. 그리고 최대 고객의 매출 비중이 4%입니다. 이게 이 대상 국가의 여러 고객사들인데 하나의 고객사에 너무 매출이 몰려있지 않다. 이건 우리 회사의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좋은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한 곳에 너무 쏠려 있으면 거기에서의 매출 그 비중이 너무 높으면 거기서 매출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거나 경쟁사가 생길 때 우리 회사의 매출이 크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매출이 다각화되어 있다는 되게 그 좋은 면을 얘기하고 있죠. 전체 매출은 아까 그쵸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했죠. 예, 그리고 보시면 주요 포인트는 가축의 도축량과 랜덤이 수거 점유율이 핵심적입니다. 이거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보시겠지만요. 이거는 얘네 이 사료 그 사업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혹은 얘네가 진출해 있는 공장이 있는 그 지역에서 도축 부산물이나 폐식재료 같은 거를 받아야, 즉 원재료를 수거해야 내가 여기에서 압착을 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시당초의 원재료가 이런 그 음식물 쓰레기 등이니까 이것에 대한 수거 점유율이 52%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있겠지만 경쟁사의 그 원재료 수집 경쟁에서 굉장히 높은 포인트가 높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산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원재료를 많이 확보해야 내가 판매하는 그 제품의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고정비는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요런 사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수거 점유율이 52%나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원재료를 매입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료 그 사업 부문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푸드 인그레디언트 마트에서는 젤라틴이나 콜라겐 같은 걸 파는데, 네, 보시면 독일에, 중국에, 브라질에, 미국에 되게 균질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그 국가별로 매출 그 비중이. 주요 거래처는 네슬레가 있고 하리보도 있네요. 하리보. 네, 여러분들이 먹는 그 젤리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요런 데에서 우리가 만든 젤라틴이나 콜라겐을 사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먹는 젤리 같은 게 이런 회사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 부산물에서 뽑아낸 그 원재료를 가지고 만든다. 네슬레나 그 하리보만 해도 엄청난 그 비중 아닙니까? 그래서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 좀 넘는데 주요 포인트는 이 콜라겐 헬스케어 그 쪽에 시장이 한 9% 정도 CAGR 연평균 한 9% 정도 성장했다. 프리미엄 제품의 판가가 높아지고 있다. 환율의 영향이 크다. 예, 그래서 매출의 70%가 비달러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달러가 향후에 강 달러가 될 거냐, 약 달러가 될 거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그 표시되는 매출의 금액이 달라지겠죠. 달러 표시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퓨얼 쪽 가시면 이제 재생 디젤 합작사인 DGD, 예, 얘네가 만드는 그 재생 디젤이 발레로라고 하는 이거 광산업체 아닌가요? 여기에 100% 판매되고 있다. 되게 그 매출이 좀 몰려 있죠? 근데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한 68%, 프랑스가 한 12% 등등. 그래서 주요 거래처는 매출의 12%를 차지하는 발레로가 있고, 이게 정유 회사죠. 예, 그때 한번 분석할 때 봤던 것 같아요. 발레로. 유일한 10% 이상 고객이고 그 외에는 다 10% 미만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탈 에너지스라고 하는 유럽 바이오디젤 오프테이크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건데 생산된 제품을 장기 계약으로 전량 구매해주는 제도. 얘네랑 그 맺은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제품은 무조건 쟤네한테 전량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이 있다. 그러니까 매출 안정성이 그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고민 없이 그냥 만든 거 다 판다. 물론 가격에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는 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가지고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그 뭐죠 신호죠. 주요 포인트는 여러 가지 그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성이 실제로 아까 전에 그 정부의 정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그 기타 항목의 요약에서는 원재료 조달. 요거 되게 신기해요. 이거 보시면 북미의 렌더링 원료의 그 원료가 약 230만 톤 연간 도축 착점율이 52%나 된다. 식당의 폐식용유가 연간 7억 리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계약 구조가 70%는 가공 대가로 수거 처리수를 받고 20%는 시간.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요식업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식재료 부산물들 있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수거해가는 그 업자분들이 계세요. 이거 그분들에게 월 한 2, 3만 원 정도 주면서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알아서 수거해가는 구조거든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네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등을 그 뭐죠? 그 원재료 거래처로부터 수거해 가면서 돈을 받아요. 원재료를 가져가면서 돈을 받는데 나는 그걸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 판다고요. 그래서 80%는 가공 대가로 오히려 돈을 받는다. 이거 원가가 음수란 얘기죠. 요거 뒤 밑에 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원가 구조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20%는 또 시장 가격 연동해서 매입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산 능력은 전 세계 215개의 공장이 있고 국가는 21개. 한 국가에 공장에 10개 정도 평균 들어가 있고 24년도 작년에 캐펙스가 9.2억 불, 약 한 1조 원 넘는 금액인데 그 중에 43%가 퓨얼 부문이다. 이게 전략적으로는 퓨얼 부문 그 바이오 연료 쪽에 좀 설비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이쪽에 이제 정책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뭐 ESG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 회사는 뭐 사실 그 쓰레기를 부가가치로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는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 이건 뭐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부수적으로 득이 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고. 각각의 사업 모델별로 경쟁사가 렌더링은 이제 그 아까 부산물 수집이었죠. 이런 애들이 있고 콜라겐에서는 얘네 바이오디닉 사업 부문별로 경쟁사가 이렇게 있다. 주요 포인트 설비 스케일과 수거 네트워크가 중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실제로 원재를 수거하고 가공하고 거기서 나온 제품을 판매하는데 첫 번째 원재료를 수거하는 네트워크 이게 그 북미 쪽에서 5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절반 이상은 다 우리한테 원재료를 준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예, 그래서 이 수거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원가 구조가 좋다는 건 굉장히 좋은 면인데 그게 이제 경쟁사 대비 굉장히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원재료 매입에 독점적인 그 지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그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설비 투자의 스케일 자체가 그걸 그렇게 많은 그 원재료를 수집해서 가공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비의 투자 실적이나 스케일도 경쟁사 대비 굉장히 높아서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간 뭔가 이 시장의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걸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도 예상되고 그거 외에 정책적으로 우리 회사의 판매처, 거래처에서 그 뭐죠? 우리 회사의 제품을 더 사갈 이 보조금적인 이슈도 있다. 굉장히 너무 좋은 얘기하고 있죠? 그게 이제 사업 보고서에 있다는 얘기고요. 네. DGD 아까 그 자회사는 지분법 이익으로 계산하고 있어서 네. 여러분들 지분법 이익은 뭐라고 했어요? 그 자회사의 이익만 우리 거, 매출은 안 가져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그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는 매출이익이 낮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고평가된 걸로 보일 수, 고평가된 거. 정말 매출이 낮게 되니까 EV가 그 뭐 기업 가치는 그대로고 매출이 낮게 되니까 이걸로는 투자 목적으로는 좀 되게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에비타 기준, 이익 기준으로는 우리 회사의 이익에 들어오니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두 번째, 작년 말 기준으로
순부채 나누기 에비타. 에비타가 현금 흐름에 가까운 영업이라고 했죠. 그게 그거 대비 부채가 2.2배. 그게 낮은 수준의 이익을 그러니까 회사가 연간 그 회계상의 이익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2년치 모으면 부채 다 갚을 정도라니까. 2년만 버티면 부채 다 갚는다. 그러니까 재무 레버리지를 보수 운영했다. 재무 구조도 탄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5년도부터 미국의 이런 그 정책적인 크레딧을 시범 적용하면서 우리 회사가 만든 그 바이오 연료가 판매될 가장 빠른 후보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최근에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이 정부에서 이 재생연료 의무량을 상향할 것을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만드는 그런 그 바이오 연료를 뭐죠? 거래처에서 사가는 걸 강제하는 그 양을 높이는 걸 강제하는 그 법을 그러니까 그 정책을 이제 발표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 매출 당연히 늘겠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조금 뭐 크레딧이 늘거나 그리고 헬스케어 부문에 그 아까 전에 마진율 높은 콜라겐 이런 것들의 장기 공급의 계약을 체결다. 매출의 안정성이 높은데 마진율도 높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건 좀 그런 얘기예요. 돼지열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 보통 폐기하잖아요. 폐기하면 우리의 원료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도 되나요? 자, 어쨌든 네 이게 폐기할 때 어쨌든 폐기 부산물이 많아지면 우리 회사는 원재료 매입량이 많아지니까 좋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요것도 밑에 이제 좀 특이점인데 이 사업 보고서에서 여러분들 그 보통 회전율 지표를 저는 중요하게 봐요. 이 사업에서의 그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의 개선을 요 그 운전자분에서 좀 확인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재고 자산 회전일수가 줄었어요. 네,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재고가 빨리 팔리고 채권을 빨리빨리 해서 돈이 빨리빨리 들어온다는 얘기고 매입 채무 회전일수가 증가했어요.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그 매입 채무는 천천히 지급하고 있다. 이 각각의 그런 그 왜 그렇게 바뀌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재고자산 회전율 그 회전일수가 감소한 건 재생 디젤이 이 부문에 그 계약률이 높아서 돈이 그냥 빨리빨리 그러니까 재고가 만들어지는 족족 그냥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전율이 개선됐다. 그리고 매출 채권도 대형 옵테이크 거래처 그러니까 우리 물건 만든 거 그냥 우리가 그 팔로 개척할 필요 없이 이미 100%다 판매가 되도록 이런 네슬레나 발러레로부터 계약 장기 옵테이크 계약 맺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매출 채권이 그냥 그 계약상 기존보다 점점 줄고 있는 거야. 돈이 빨리빨리 들어오는 거야. 이 대형 거래처부터 이제 뭔가 매출의 비중이 증가하니까 되게 좋죠. 그리고 매입 채무도 우리가 이제 원재료를 사오면서도 이 도축장이나 레스토랑으로부터 아까 돈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이런 지급하는 경우에 그 결제 조건이 개선되어서 우린 천천히 지급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판매한 거, 재고에서는 돈이 빨리 들어오고 매입한 거에서는 천천히 줘도 돼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현금 흐름이 기존 대비 기존의 영업 성과만 보이더라도 현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운전자본이 그 1.1억 불, 그러니까 거의 1,000억 원 정도 감소하면서 그만큼 돈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좀 현금 흐름적으로 좋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서 원가와 운전자본이 동시 효율화되면서 2024년도에 뭐죠? 프리 캐시플로우가 60%로 구족해서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훨씬 더 개선되었다. 그 영업 성과도 좋아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현금 흐름이 높아지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설비 증설이 꺾이는 26년도 이후부터는 자체 현금만 가지고도 퓨엘 부문의 성장이 가능하다. 뭐죠?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도 이 사업 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투자 목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니까 굉장히 좋죠. 왜냐면 이 캐펙스도 계속 들어가야 된다면 그만큼 현금 유출이기 때문에 회사는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져요. 혹은 투자자들에게 줘야 되는 재무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돌아와서 사업 내용 분석을 그 사업 보고서에서 보자면 굉장히 좋은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본인이 회사가 만든 거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 이제 틀린 내용을 넣진 않을 거니까 세 개의 사업 부문이 각각과 다 특징들이 있고 우리 회사의 재무 그 건전성이나 아니면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보일 걸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주가가 올랐겠죠? 예, 그 다스라서 내려와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쪽 보면 임직원이 한 15,000명 정도 되고요.
프라이스는 한 36불 정도 되고 마켓 캡은 이게 지금 이게 뭐인가요? 이 시가총액이 잠깐 지표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게 한 10억 100억 정도 한 6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5.6억 불이니까 아니죠 56억 불이니까 약 한 7조 8조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프라이스 어닝은 이거 보이시나요? 그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가 약 한 34배 정도 되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뭐 이렇게 되고 네 이거 뭐 ROE가 한 3.9% 정도 되네요. ROE가 그리고 투자 자산 기준으로 한 3.3% 정도 되고 네. 네.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자 이런 지표들을 이거 딱 봐서 딱 이거 뭐 그 여러분들이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를 많이 보아 오셨다면 이걸 딱 보고 어떻네 좋네 알 수 있지만 이게 또 잘 아시겠지만 업종별로 이 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요. 업종별로 더 중요한 지표 아닌 지표도 달라지고 업종별로 그 금액적인 그 정량적인 그 기준 자체가 서로 달라지니까 똑같은 퍼가 뭐 36이어도 이 업종에선 높은 거, 이 업종에선 낮은 거로 평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GPT한테 요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설할 수 있는지 코멘트를 달라고 했죠. 자, 한번 볼까요? 밸류에이션 위치는 동사는 도축, 외식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뭐 이걸 만든다. 우리 이거 이미 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폐기물에서 가치라는 구조분에 원재료의 80%는 오히려 그렇죠. 돈을 받으면서 수거하고 있다. 그 네트워크가 전국에 52%나 깔려 있고 이게 그 뭐죠? 진입 장벽이 탄탄하다. 너무 좋은 구조죠. 예. 세 가지의 성장축, 퓨얼 쪽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푸드 쪽에서는 우량한 회사로부터 옵테이크 계약을 맺고 있고 그 마진율이 높은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드 쪽 우리 회사의 전체 매출액의 절반 정도는 차지하는 이 사료 쪽에서는 원재료를 시장에서 52%나 그 점유하고 있다. 그걸 돈 받고 수거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전에 회전율 등의 개선으로 그 성과가 똑같아도 현금 흐름이 크게 빠르게 개선됐다. 그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밸류에이션의 시사점을 보시면 네. 그 자회사 중에 그 DGD는 매출 연결이 아니므로 뭐 EV 세일즈 1배인데 예. 실제보다 높게 보이지만 그 세일즈가 뭐죠? 세일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게 세일즈 분모가 작아지고 EV는 그대로니까 높아 보이지만 이거 고평가된 걸로 보이지만 EV의 EBITDA 기준, 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 자회사의 매출이 지분법 이익으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그 뭐죠? 그 고평가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 나와 있고 네, 자,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보면서 총이익률은 13.4%, 원재료의 80%가 우린 돈 받으면서 가져온다. 원가가 음수인 구조이기 때문에 마진 방어가 탄탄하다. 네, 네, 그런 이제 장점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현금 흐름 지표를 보시면, 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영업 현금 흐름이 한 주당 5불이다. 아까 여러분들 한 주당 주가가 얼마였어요, 여기? 36불이죠. 그런데 그 중에 5불, 5불 정도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래요. 그 영업에서의 현금 흐름이 한 주당 5불 정도 된대요. 그럼 그거 투자한 다음에 8년 지나면 영업 현금 흐름으로 나의 주가를 다 뽑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의 배수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종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네, 이거 되게 좋은 지표다. 이거 읽으면서 보면은 빨리 사야겠다 생각 드시나요? 안 그래도 주가가 폭등했는데 향후에 그 포텐셜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투자자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GPT가 조언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이게 결국은 얘가 그 주가가 폭등할 그 트리거는 이게 이렇게 포텐셜은 지금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봤는데 보통 이렇게 잠재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주가의 향상 후 일어나는 뭔가의 전환점이 필요해요. 뭔가 뉴스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 트리거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하는데 25년도에 아까 그 정책의 가동 진척도와 뭐 여러분 정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제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게 뉴스가 나오면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자, 이게 그 EPA나 RVO 이게 뭐죠? 밑에 나오나요? 주석에 RVO 향상. 네. 밑에 나오는 것 같으니까 밑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거에 따라서 상관계수가 높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과 장기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리스크 체크 포인트는 예, 리스크도 있죠. 정책 크레딧이 가격 급락한다면 우리 회사의 사업 부문 중에 그 재생연료 쪽의 매출액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에비 영업이익이 민감도가 높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이 바이오퓨얼 쪽에 영업이익이 급등락할 수 있다. 민감도가 높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질병 확산은 원료 증가로 긍정적이나 방역 규제로 오히려 수거가 중단될 수 있다. 오, 되게 뭐 좋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달러 강세 시 푸드 부문의 환산이익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비달러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푸드 부문은 오히려 달러가 강세라면 우린 달러를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로 환전한 그 매출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율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죠.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전략은 RVO 상향 기대가 선반영되면 에비타 컨텐츠 향상될 일부 차익 실현.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한번 제가 따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아까 민감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장기 그림, 폐기물 가치 뭐 이건 좋았고 캐펙스 투자가 26년도 이후에는 감소가 될 거니 그에 따른 비용은 감소, 매출이 증가된다면 이익률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한 줄 보시면 연료 크레딧 변동성에 노출된 단기 모멘텀주는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기물 수거해서 수수료 모델과 콜라겐 콜라겐 고마진의 제품을 판매하는 능력으로 현금 흐름이 빠르게 개선되는 순환경제 플랫폼이라는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가 대두가 되고 친환경 연료 등에 관심이 많아진다면 이 회사는 계속 그런 그 순풍을 타고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죠. 이 회사의 올해 1월부터의 주가 변동을 볼게요. 보니까 등락이 좀 있어요. 그 GPT로 이제 위에서 나왔던 요 밸류에이션 지표와 손익 지표를 주고 이 회사의 주가를 주면서 기술적 분석이나 등등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가 밸류에이션 주가를 한 번에 풀었으면 요약이다. 사업 모델은 뭐 이렇게 위에서 똑같은 얘기하면서 넘어가고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자, 주가 흐름 볼까요? 자, 상승 국면은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여기 연초부터요. 2월 28일, 2월 18일이면 요 중간까지죠. 여기 보시면 상승 내릴 국이죠. 그래서 얘네가 상승 국면이었을 때가 있었다. 여기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그때 왜 상장했냐? RVO가 재생연료 의무량이군요. 요 정부에서 재생연료 우리 의무량을 상향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달링이라는 회사의 매출이 그 부문의 매출이 증가될 걸로 예상됐죠. 그 루머가 나오면서 매출이 그 주가가 쫙 올라왔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요쪽 부문 시운전 발표 단기간 8주 동안 연속 양봉. 이게 안정적으로 한 달 넘게 주가가 계속 상장해왔다. 그리고 그때 21선이 51선을 1월 23일 정도에 그 돌파했대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때 20일 그 이평선이 51선을 골든 크로스 했다. 그때 기술적 추세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2월 19일부터 요때죠? 갑자기 급락했어요. 4월 8일까지. 여기 4월 8일이니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요 크레딧 가격이 30%가 빠졌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크레딧 가격에 따라서 이 회사의 그쪽 부문 그 재생 연료 쪽에 에빗 영업이익이 그 민감도가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 크레딧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우리 회사의 그쪽 부문 이익이 급락했다. 그러면서 주가도 떨어져. 여기가 이제 계속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해야 될 이슈는 분명히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금리가 상승했죠. 뭐 금리 상승은 뭐 그 전반적인 악재였죠. 그래서 퓨얼 부문의 이익률 스프레드가 축소되었고 3월 3일 정도의 종가가 요때 종가가 51선 밑으로 잇따랐다. 그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다. 과매도 자리에서 지지를 형성했다. 그 27불 정도, 요 정도 됐을 때 여기 보이시나요? 요 정도에서 저항선을 형성했다. 이 정도 이상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걸 그 지지선을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등 국면은 요때 4월 9일부터 요때까지 이제 반등했죠. 요때는 1Q 실적이 1Q가 얘네가 12월 31일 회사 기준이라면 1Q가 이제 3월 말까지니까 4월 중순 정도에는
빠르면 공시를 하겠죠. 그래서 1기 실적이 18%나 에비타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8%나 반등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재조정 그리고 5월 15일부터는 재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있죠. 크레딧 가격이 하락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골든 크로스, 뭐 데드 크로스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모멘텀은 현재 모멘텀 중요하겠죠? 6월 6일 기준으로 가격이 21선, 51선 밑으로 떨어졌고 네, RSI 지표가 30% 약간 좀 그 선에 걸쳐 있죠? 그래서 약간 과매도 구간이자 그러니까 주가가 단계 너무 빠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하락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여기 투자를 한다면 그 GPT는 이런 식으로의 그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뉴스를 바라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이쪽 그 크레딧 쪽에 뭔가 정책이 우호적으로 이제 공시가 되면 분명히 2026년도에 어닝 그 에비타 어닝 등이 컨센서스가 상향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주가는 보통 오를 거니까 기술적으로 그 당시 그때 가서 그런 뭐 그 뭐죠? 뉴스가 터졌을 때 과매도권 부근 RSI 같은 지표가 과매도 그리고 이중 바닥 요 이제 27불 30불 선이었죠. 요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면 사라. 한 얘기죠. 그래서 심리적 저항선인 이 30불에서 사서 되고 그 28불 정도에서 추가로 사라. 목표 매입가는 29불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엑싯의 목표가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36불 정도의 이런 호재가 터지면 26%의 수익률을 얻으면서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2차 목표가는 42%. 그래서 요때 한번 절반 팔고 나머지 중에 또 절반을 요때 팔고 수익률. 그래서 만약에 손절이 27불 이하 떨어지면 손절해라. 이게 저항선을 돌파한 거니까 넌 손실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과거에 요 지지선을 볼 때 30불에서 28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정책 모니터링을 보면서 우호적으로 나오면 사라. 그러다가 36불 41분에 한번 기술적으로 팔아라. 근데 만약에 정책이 우호적으로 않게 나오거나 이 컨센서스가 좀 낮아진다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리 떨어져도 27불 밑으로 떨어지면 다 손절해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 GPT를 가지고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와 밸류에이션 지표 그리고 주가를 보면서 어떤 사업 모델이 있고 그게 어떤 그 뭐죠? 시장 환경에서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지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주가 과거의 기술적인 흐름을 볼 때 이때 사고 이때 팔면 돼. 하나의 되게 그 완성된 그 마치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GPT가 여러 개의 GPT를 연결해서 이렇게 지표를 뽑았습니다. 자, 급등주 중에 달링이라고 하는 달린 인그레디언츠라는 회사를 분석했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우리는 매일 그 급등주, 급락주를 한번 살펴보면서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부문, 섹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클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